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사연 많은 미혼모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린 시절 부모님 이혼으로 줄곧 엄마와 함께 살았었죠.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신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빠도 엄마도 모두 좋았으니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께서 언성을 높여 싸우는 일을 자주 목격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안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엉엉 울고 계셨습니다. 너무 작고 여린 엄마가 다 무너져서 울던 그 모습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어린 나이에 저는 엄마가 살려면 아빠와 이혼하는 게 맞다는 걸 느꼈고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와 이혼한 후 엄마의 건강은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죠. 원래는 그 작고 여린 몸으로 저를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다고 일을 하셨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니 엄마는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상함에 병원을 가보셨고 어려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엄마는 초등학생이었던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주야, 엄마가 일을 해야 돈을 벌고 그래야 우리 연주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것도 사주는 건데 엄마가 조금 아프네? 그래서 당분간은 일을 못하거든. 연주가 조금 이해해 줄래? 엄마, 아파? 어디가 얼만큼 아픈데? 조금 아픈 거야. 좋아질 거야. 엄마가 지금은 돈이 별로 없어서 예쁜 거 많이 못 사줄 것 같은데. 괜찮아? 응, 알겠어. 근데 엄마 많이 아픈 거 아니지? 그럼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몸이 성치 않으셔서 병원 생활을 자주 하셨지만 그래도 딸 자식 어떻게든 키워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중학생이 된 후 엄마의 몸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지셨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엄마가 제 곁을 떠날까 너무 무서웠어요. 말할 힘도 없으셨으면서 늘 제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셨던 엄마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죠. 고작 제 나이 14살에 엄마께서 지병을 앓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참 외로운 사람이었던 게 아빠와 반대하는 결혼을 하시면서 가족들과 모두 연을 끊고 사셨어요. 그렇다 보니 엄마가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저를 찾아오는 친인척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아빠도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죠. 저는 자연스레 보육원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낯설었고 무서웠어요. 전 이곳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마음을 주고 함께 하던 동생들이 하루아침에 어디론가 입양을 가버려 아픈 이별을 자꾸만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어떤 이별이든 아프고 힘들지만 마음 둘 곳 없는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주는 동생들이 그렇게 하나둘 떠나니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입양의 기회는 당연히 없었고 꿈도 꾸지 않은 채 그곳에서 외롭게 살았어요. 한참 어린 동생들과 지내며 나름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만들며 지냈죠. 제게 부모님은 없지만 많은 동생들은 있었으니까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참 외롭고 쓸쓸했고 또래 친구들을 보면 늘 부러웠어요. 부모님이 다 있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사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죠. 제가 두 번 다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커졌어요. 가족 여부를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건지 저 같은 고아는 주눅이 안 들래야 안 들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소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늘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얘들아, 이거 가방 어때?
내가 완전 갖고 싶던 건데 아빠가 사줬다. 완전 잘 어울려. 부럽다. 우리 아빠는 생일 아니면 선물 안 주는데. 연주 너희 아빠는? 너희 아빠도 선물 자주 사주셔? 어? 아니, 우리 아빠도 잘 안 사주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연주 집에만 놀러 못 가봤는데 초대 좀 해줘봐. 궁금하다. 말 나온 김에 오늘 연주 너희 집 가서 숙제할까? 아니. 엄마가 집에 계셔서 허락받아야 해. 그리고 집에 친구들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서 좀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원래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내내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출 게 점점 많아지고 숨기고 싶은 게 많아지니까 자꾸만 거짓말을 했죠. 친구들에게 보육원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구구절절 어떻게 고아가 된 건지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니까 걸리면 안 된다는 강박에 저는 꽤 철저하게 친구들을 속였어요. 그렇다 보니 깊게 마음을 두는 친구도 없었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뭔가 친구들이 저를 두고 뒷말을 하는 것도 느껴졌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하긴 했겠죠. 매번 뭔가 속이는 느낌이 들었을 테고 불안해하는 제 모습을 어린 친구들도 느꼈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생활도 엉망이었고 저는 그 어디에서도 마음 편히 웃고 떠들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나름의 보살핌을 받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고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저는 보육원에서 나가 홀로서기를 해야 했어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시지만 당장 무슨 일이든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뭔가를 해서 돈을 벌어본 적도 없었고 공과금이 뭔지도 모르는 제게 홀로서기는 꽤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주 작은 원룸이지만 그래도 제가 살 집이 생겼었고 사회에 나가 보잘것없는 아르바이트지만 일을 하며 제 돈을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적은 돈을 벌어서 월세 내고 공과금과 같은 고정 지출을 모두 낸 후 남은 돈으로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사니까 힘들지만서도 참 뿌듯했어요. 다만 누군가와 소통도 없이 고립되어 사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온종일 일하는 거 외에는 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제 나이 25살이 끝나갈 무렵 한 남자를 만났죠. 이성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이런 감정 자체가 처음이라서 너무 생소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게 막힘없이 다가오는 이 남자를 밀어내기는 싫은데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이 사람은 저에 대해 너무 잘 알았고 이해를 많이 해줬어요. 늘 외로움에 사무쳐 있던 제게 그 남자는 너무 따뜻했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1살 많았던 그 사람은 본인도 없는 살림에 제게 한없이 베풀어 주기만 했었죠. 늘 제가 우선이었고 저를 웃게 해주려 노력도 참 많이 해줬어요. 거기다가 저랑 사연이 비슷해서 마음이 더 잘 통했고 서로 외로움이 가장 아프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연주야, 내가 이제서야 말하는 건데 사실 나도 부모님 없어. 왜 없냐면 나 버리고 도망가셨거든.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그게 사실이야? 그럼 여태 어떻게 산 거야? 나처럼 보육원에 간 것도 아니잖아. 부모님이랑 살던 집에서 혼자 살았어. 그 집 하나 두고 도망 나가셨거든.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내가 딱 성인이 되니까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놨더라.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급하게 원룸 구해서 독립한 거야. 여태 소식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렇게 떠났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 짐작 가는 건 두 분이 워낙 안 맞았었고 각자 외도도 하셨거든. 그래서 뭐 각자 살겠다고 합의하에 나 버리고 간 게 아닌가 싶어. 너무하네. 나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그래서 나는 연주 널 보면 그냥 우리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냥 잘해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막 그래. 대충 사연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아픈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각별해지니 그 사람은 제게 속내를 털어놓고 본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실상 사연이 살짝 다른 것 외에는 둘 다 어린 나이부터 외롭게 혼자 살았다는 동질감이 느껴져서 그런지 더 애틋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좋았고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다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이 부족한 저희 두 사람이 너무 앞만 보고 사랑해서인지 너무 빠르게 아이가 찾아왔고 당황스러웠어요. 그간 돈을 벌어두긴 했으나 살림을 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는데 아이까지 키울 자신은 없었죠. 그러나 제 뱃속에 생긴 생명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애아빠에게 말을 했어요. 나 할 말 있는데 자꾸 생리를 안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거든? 그랬더니 2줄이 나온 거야. 그래도 혹시 몰라서 병원까지 가봤는데 임신이 맞대. 뭐? 임신이라고? 아, 임신이래. 왜 싫어? 싫다기보다는 당황스러운 거지.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아기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 잘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지? 우리 그럴 수 있잖아. 맞지? 난 사실 무서웠거든. 당신이 아기 지우라고 할까봐. 우리 아기인데 지우긴 왜 지워. 당연히 낳아서 키워야지. 우선 집부터 합치고 각자 모은 돈 좀 합쳐서 어떻게든 해보자. 애아빠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을 때 처음에는 당황한 듯 보였으나 이어 아주 든든한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었고 무섭지만 믿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죠. 저도 애아빠도 각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살던 집을 빼버리고 애아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쪽도 원룸이지만 방 사이즈가 컸고 분리형이라 아무래도 살기에는 그쪽이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집을 빼고 받은 보증금과 제가 모아둔 2천만 원 남짓의 돈은 애아빠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보다 경제관념이 뛰어났고 현명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가자는 애아빠 말에 그 집으로 들어가서 우선 몇 달이라도 살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애아빠와 살림을 합치고 작은 집이지만 나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더러 몸이 힘드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나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볍게라도 일을 해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었고 둘이 벌어서 모으니 제법 돈이 빨리 모이는 듯 했죠. 당장은 너무 없는 살림이고 부족한 게 많지만 애아빠도 저도 뚝심이 있고 악바리 근성이 있기 때문에 뱃속에 아이 하나 굶기지 않고 잘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너무 빨리 끝나버렸어요. 27주쯤 되었을 때부터 애아빠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잘하지 않고 매일 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그 술자리에는 모르는 여성들도 있었죠. 처음 한두 번은 말로 잘 타이르고 그러지 말라고 했으나 빈도수가 늘어나더니 결국 언성을 높여 싸우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신 정말 왜 그러냐고. 곧 있으면 우리 꼼꼼히 태어날 건데 갑자기 이렇게 철없이 굴면 어떡해? 임신한 나도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일도 안 하고 술 마시면서 놀 때야? 아씨 짜증나게. 너는 왜 나만 보면 떽떽거리고 잔소리를 하냐? 네가 엄마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훈계질이야 열받게. 나도 사람인데 힘들지 않겠어? 당신 힘든 거 내가 몰라? 노는 것도 좋고 다 좋다고. 근데 일은 해야 할 거 아냐.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퍼질러 자다가 밤만 되면 술 마시러 나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데? 야, 너 한마디만 더 해봐. 막말로
너도 그 뱃속에 애새끼도 다 버리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는 건데 자꾸 그렇게 열받게 하면 너희 둘 다 버리고 잠수 타버린다. 뭐?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됐어. 나도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돈 내놔. 당신 불안해서 돈 못 맡기겠으니까 내 돈 줘. 어쩌냐? 네 돈 하나도 없는데. 그거 내가 투자 좀 했는데 말아먹었거든. 우리 재산이 아마 영원일걸?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어쩌려고 그래 대체? 왜 그러냐고. 당장 내일 모레면 꼼꼼히 태어날 건데 정말 왜 그러냐고. 애아빠는 점점 변하다 못해 저희 두 사람의 전 재산으로 돈놀이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처참하게 망했죠. 이렇게 싸우는 빈도수가 늘어나다 결국 애아빠는 만삭인 제게 손찌검까지 했고 제게 말도 없이 살던 집을 빼버렸습니다. 결국 만삭인 배를 부여잡고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서 그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돈도 없고 오갈 곳도 없어 너무 막막하던 저는 길바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사람도 애아빠고 남편이라고 믿고 돈을 다 맡긴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죠. 이후 미혼모 쉼터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애아빠의 소식을 찾아보려 했으나 얼마나 꽁꽁 숨었는지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살 자신이 없었고 막막했어요. 그러나 이 극한 상황에 이악 물고 진통 다 겪어가며 낳은 제 딸아이를 보면 전 살아야 했습니다. 저 하나 믿고 이 세상에 나와준 딸아이를 제가 지켜주고 싶었죠. 미혼모 쉼터에서 생활을 하며 간간히 일을 했고 모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으나 아이와 어떻게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았습니다. 고작 이런 엄마라서 너무 미안했어요. 해주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고 저와는 다르게 부모 사랑 듬뿍 주며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아이와 살 집도 없어 미혼모 쉼터의 작은 방에서 아이와 둘이 사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옆방에 있던 미혼모 동생과 친해져서 서로를 배려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야간 시간에 일을 할 거라 그 시간대에 동생이 제 딸을 함께 봐주었고 반대로 오전에는 그 동생이 일을 해서 제가 아이를 함께 봐주었죠. 이렇게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라 공동 육아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미혼모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아이를 혼자 육아해야 하는 건 솔직히 상관이 없었는데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이만 보자니 생계 유지가 쉽지 않았고 생계 유지를 하자니 아이를 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라 이게 가장 힘들었죠. 거기다가 너무 작은 딸아이를 두고 나오는 게 발길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한 엄마라서 남들보다 더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그러던 중 미혼모 쉼터에서 나와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무슨 숙박업소가 아니기에 쭉 장기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나와야 했고 너무 형편없는 집이지만 작은 원룸을 구해 아이와 살게 되었죠.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끼니나 제대로 챙겨주면 다행일 정도로 형편없는 엄마인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독립을 한 후의 삶은 처참했어요.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맡길 돈도 없었기에 함께해야 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모차 하나 살 돈도 없는 형편이라 애를 안고 업고 다니며 이리저리 일자리를 구했으나 하나같이 돌아오는 말은 똑같았어요. 아기가 정말 순해서 울고 보채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같이만 있을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 저 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미혼모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든요. 누가 일터에 애를 데리고 와서 일을 합니까? 막말로 그쪽이 사장이면 애 달고 나오는 직원을 뽑겠어요? 혼자 나오는 직원을 뽑겠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가세요. 아, 사장님, 제발요. 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왜 그래요, 불편하게. 나도 돈 주고 사람 부리는 입장인데 사정 다 봐주면서 눈치 보며 직원 뽑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만하고 나가세요. 아니면 뭐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던가요. 그렇게 혼자 못 키울 거면 애 아빠한테 보내지. 왜 고집 부려서 둘 다 힘들게 삽니까? 제가 일자리를 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능력도 없으면서 애를 왜 데리고 있냐는 말이었어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애도 힘든 건데 애 아빠한테 보내라고 말이죠. 물론 저들은 사정을 모르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들으면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일자리를 매일같이 구했지만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나마 모아둔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 상황이었죠. 저는 굶어도 괜찮은데 딸아이를 굶길 수는 없었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때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픈 게 매일 밤 잠든 딸아이를 보며 소리도 못 내고 베개로 입을 틀어막고 참 많이 울었죠. 이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 정확하게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제발 누가 제게 일 좀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있으면 아이라도 맡기고 일을 했을 텐데, 제게 딸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이 현실이 참 아팠죠. 그러던 중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걸 찾자마자 저는 아침 일찍부터 아이를 데리고 길을 나섰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자리는 제가 꼭 해야 했기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향했죠.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길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초행길에 골목이 많아서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리저리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던 찰나 골목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 막 흔들었어요. 저기요,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할아버지! 배고파. 네?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제 말 들리세요? 살려줘. 골목에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는 행색도 좋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면접 시간이 다가와서 당장 가야 했죠. 잠깐 고민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가면 쓰러져 계신 할아버지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선 구급차와 경찰을 급하게 부른 후 급히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생수와 삼각김밥을 사왔어요. 저도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뭘 많이 사드릴 수도 없었죠. 그렇게 사와서는 힘이 없어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할아버지를 온몸으로 부축하며 겨우 골목에 기대 앉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사왔어요. 우선 이것부터 드세요. 그리고 저도 상황이 좋지 못하거든요. 지금 면접 가는 길이라 얼른 가봐야 해서 죄송하지만 먼저 가볼게요. 구급차랑 경찰 불렀으니까 5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꼭 여기 가만히 계셔야 해요. 고맙네. 자네 전화번호랑 이름 좀 써주고 가게. 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 괜찮으니까 천천히 드시고 계세요. 사람들 오면 도움 꼭 받으시고요. 얼른 적고 가게. 면접 시간이 촉박해서 너무 초조했는데 자꾸 연락처와 이름을 적으라는 할아버지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적어드리고 저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촉박했던 시간은 어느덧 늦어버렸고 뛰고 또 뛰어도 달라지는 것 없이 면접 시간을 초과해서 도착했죠. 저는 너무 간절했기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다가 사정이 있어서 근처에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제발 면접 봐주세요. 제발요. 이미 다른 분이 먼저 오셔서 면접 받고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그러게 시간을 딱 맞춰서 오셔야지. 이렇게 면접 시간 하나 엄수를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뭘 믿고 뽑겠어요? 사장님, 제발요. 정말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글쎄,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만하고 가세요. 그렇게 면접도 못 보고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대체 누굴 도운 걸까? 저는 또 제 탓을 했어요. 뭐가 그렇게 착하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착했다고, 왜 그랬을까 싶었죠. 이때가 정말 막막했던 게 남은 잔고가 고작 17만 원 돈이었고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딸아이랑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돈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앞날이 걱정되어선 라면 한 개로 하루를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면을 쪼개고 쪼개서 끓여 먹고 물을 많이 넣고 끓인 싱거운 국물로 배를 채우며 살았죠. 이 당시의 삶이 너무 막막하니까 잠든 애를 두고 야간에라도 나가서 일을 해볼까, 어떻게 할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애가 아직 어리기도 했고 그다지 안전한 아파트도 아니라서 혹시라도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무서웠습니다. 애 아빠한테 돈만 다 맡기지 않았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텐데 라는 후회도 들었고 그냥 멍청한 제 자신을 한없이 탓했지요. 제가 이렇게 못나서 딸아이가 고생하는 것도 너무 미안했고 작은 원룸에 답답하게 내내 갇혀있는 것도 너무 미안했어요. 워낙 집이 작고 방음이 좋은 편도 아니라서 애가 밤에 울면 옆집이고 앞집이고 다 찾아와서 막 욕도 하고 언성도 높이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무너지는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마음껏 울지도 웃지도 못하게 하고 장난감도 사주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엄마라고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싶었죠. 상황이 이렇게 극한 상황이 되니까 아이를 낳지 말 걸 후회도 했습니다. 저야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도 우리 딸 낳을 것이만 딸아이를 생각하면 이런 능력 없는 엄마한테 태어나게 만든 게 너무 미안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리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엄마라서 너무 미안해. 우리 리아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엄마가 그러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 해줘서 너무 미안해 우리 딸. 매일 이렇게 딸아이에게 사과를 하며 지냈고 이날도 여느 때처럼 울고 보채는 딸아이에게 죄스러운 마음에 미안하다며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집에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찾아온 겁니다. 저희 모녀가 사는 이 집에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조금 무서웠죠. 가끔 찾아온다고 해봤자 아이 울음소리 시끄럽다고 찾아오는 옆집, 앞집 남자들이라 선뜻 문을 열어주기 힘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일세. 문 좀 열어보게나. 네? 누구세요? 나한테 준 삼각김밥이랑 물 갚으러 왔으니까 문 좀 열어보게나.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대낮에 저희 집을 찾아온 사람은 길가에 쓰러져 계셨던 할아버지셨죠. 제 면접을 망치게 했던 장본인이라 제가 많이 원망하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가 너무 말끔한 차림으로 건장한 남자 둘과 함께 찾아온 거예요. 행색이 좋지 않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순간 저는 반가운 반 신기한 반의 마음으로 문을 열어드렸죠.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셨고 함께 온 남자들의 손에는 과일부터 시작해서 한우에 아기 옷과 온갖 먹거리들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아서 그런지 손에 들린 과일과 한우가 눈에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늘 너무나도 배고팠거든요. 배고픔을 뒤로하고 자리에 앉아서 할아버지께 들은 얘기는 아주 놀라웠어요. 저번에 얼핏 봐도 아주 예쁘더니 딸내미가 아주 인형이네. 아니 할아버지,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자네는 그날 내가 노숙자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네.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노리고 와서는 폭행을 하고 지갑에 핸드폰까지 다 뺏기고 쓰러져 있었지. 사람들도 참 나쁜 게 꽤 오랜 시간 쓰러져 있었는데 아무도 날 돕지 않더라고. 그런데
나는 뭐 몸도 못 가누겠고 딱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데 자네가 날 도와준 거네. 아,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그래, 그런 자네에게 꼭 보답하겠노라 싶어 연락처랑 이름을 물어봤었잖아. 내가 정신 차리고 치료받고 하면서 자네에 대해 알아보니 딱 해도 이렇게 딱 할 수가 없더라고. 이런 상황에서 애를 혼자 어떻게 키우겠어. 안 그래? 그리고 알아보니 그날도 급하게 면접 가던 길이었는데 날 도왔다는 걸 알고 내가 참 감동했네. 네, 뭐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자네를 도울 차례니까 앞으로의 삶은 걱정 말게나. 세상에 먹고 살기도 힘든 애 엄마가 애까지 없고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네를 구해주는 게 말이 쉽나? 난 정말 감동했네. 그날 만난 할아버지께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며 알고 보니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의 회장님이셨죠.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을 거라며 생명의 은인이라고 저를 높여주셨어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얼떨떨해서 별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마치신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어떻게 도움을 주실지 말씀을 하셨죠. 제 모든 사정을 알고 오셔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아이와 함께 안정적이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솔직히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가장 원하던 게 일자리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단순히 일자리를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요식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셨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본점 하나를 내주시며 앞으로 평생 본점을 운영하며 아이와 함께 넉넉히 먹고 살라고 하셨죠. 그리고 본점을 운영하는 이상 할아버지와의 연도 끊어지지 않을 테니 앞으로는 친할아버지라 생각하고 힘들면 힘들다, 행복하면 행복하다, 소통하며 지내자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꿈만 같고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 이거 정말 진심인 거예요? 저 그 본점이라는 거 죽을 때까지 평생 제가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가족도 없이 애를 어떻게 키워? 애는 원래 다 같이 모두가 함께 키우는 거야. 앞으로 네 할애비다 생각하고 지금처럼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래. 알겠지? 정말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네가 인품이 좋아서 생긴 일이니까 너무 감사할 필요도 없어. 그저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야. 너한테 본점을 맡긴 이유도 너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다. 기대하마. 네, 그럼요. 저 이악 물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신 거 보답해야죠.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라. 너는 좀 이기적이게 살아도 괜찮겠어. 할아버지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완벽하게 저를 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운영하게 된 가게 근처로 이사까지 도와주셔서 딸아이와 드디어 집다운 집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었죠. 집 자체가 분에 넘쳐서 평생 제가 살아볼 수도 없는 집인데 기꺼이 내주셨고, 거기에 제가 일하는 동안 딸아이를 봐줄 베이비시터와 가정부까지 고용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가게 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다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너무 감사해하며 그래도 이건 과분하다고 밀어내면 할아버지는 그러셨죠. 의사 말이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할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뭐든 다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면접을 못 보고 집에 돌아와서 내 코가 석자인데 뭔 짓을 한 건가 싶었고
이대로 굶어 죽겠구나 싶어서 엄청 후회를 했었죠. 심지어 할아버지 원망까지 했는데 그런 할아버지는 제 평생 하나도 누려보지 못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선물을 해주셔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을 했었는데 본인 같아도 도와줘 놓고 후회했을 거라고, 그건 이기적이고 나쁜 게 아니라 살아야 하고 애를 키워야 하는 엄마라서 그런 거라며 이해해 주셨어요. 제 10대, 20대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아픈 시간들의 연속이었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죠. 당장 통장 잔고가 17만 원이라 아이랑 굶어 죽을까봐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또 버텼던 제가 하루아침에 사장이 되고 정말 좋은 집에서 가정부와 베이비시터까지 고용해서 팔자 편하게 살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가정부까지는 고용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았는데 가게에서 온종일 힘들게 일했으니 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집에 있는 시간만큼은 딸아이와 온전하게 보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훌륭하고 멋졌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고 하지만 제 인생은 그야말로 로또 1등이 약 100번 정도 당첨되는 정도의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지금은 가게도 자리를 잡았고 모든 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어렸던 딸아이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행복한 건 딸아이에게 좋은 것만 입히고 먹이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우고 싶다는 거, 하고 싶다는 걸 돈 걱정 없이 다 해줄 수 있는 엄마라서 행복합니다. 여전히 회장님과는 할아버지라 부르며 사적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시고 저희 딸내미를 손녀딸로 생각해 주시고 이것저것 얼마나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외로운 저희 모녀에게 너무 든든한 할아버지가 생겨서 명절에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있어요. 회장님은 제게 할아버지 같기도 하지만 아버지 같기도 한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왜 그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셨냐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 본 제 모습은 언뜻 봐도 배고파 보였다고 해요. 아이를 아기띠도 없이 손으로 안고 업고 물과 삼각김밥을 사들고 와서 바닥에 주저없이 무릎 꿇고 할아버지를 일으키는 모습에서 꼭 보답해야지 싶으셨는데 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수록 마음이 아프셨다네요. 할아버지도 어려서부터 참 없이 컸는데 지금도 여전히 힘들게 사는 제게 뭐든 해주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할아버지를 그때 그렇게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저와 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돈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숨막히게 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애아빠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솔직히 생각도 안 나고 살고 있었던 터라 많이 놀랐습니다. 여보세요? 연주 맞니?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네. 무슨 일이야?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잘 지내고 있다고 소식 들었어. 왜 전화했냐고. 연주 너 나 미운 거 알고 원망하는 것도 아는데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어. 미안하다. 정말 늦었지만 우리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너 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연락했지? 왜? 너무 잘 나가니까 배 아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옆에 있고 싶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랑 다시 살아? 재혼을 할 거면 내 수준에 맞는 남자랑 재혼해서 살지 않을까? 너도 참 뻔뻔하다. 나랑 리아 그렇게 힘들게 살 때는 모른 척 나타나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미친놈.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다니까. 내가 너보다 더 어렸어, 나쁜 놈아.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너 같은 놈한테 원망 쏟을 가치도 못 느끼겠다.
웃기게도 애아빠는 저 이후에도 꾸준하게 매달리고 가게까지 찾아왔었습니다. 딱 겉보기에도 망나니 같아 보였는데 혹시 몰라 할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뒷조사를 좀 해보니 여전히 돈놀이를 하는 망나니였죠. 어쩌면 그때 그렇게 헤어진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슬펐습니다. 저는 몰라도 본인 딸인데 어쩜 저렇게 모질게 정도 안 주고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솔직히 이런 감정을 느낄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애아빠의 지속적인 집착과 괴롭힘에 그냥 깔끔하게 신고를 했고 그 이후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 제게 연락 한 번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본인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만해야죠. 딱 지금처럼만 딸아이와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좀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조금씩 할아버지께 효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오래 저희 모녀 곁에 있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사연을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벼랑 끝에 아슬아슬 서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해결책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젊다면 젊은 애기 엄마입니다. 이 사연을 그들이 꼭 봤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아마도 언젠가는 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사실적이고 있던 일들을 그대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간략하게 말을 해보자면 저희 가족은 시골 변두리에 살고 있었어요. 가난하고 배고픈 집안이었지만 그보다 더 최악인 건 아빠께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었죠. 거기다 엄마께서는 또 외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외동딸인 저는 부모 중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야 했지요. 너무 불우했고 아픈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외도를 하시던 엄마의 곁에는 늘 모르는 아저씨들이 계셨고 그 아저씨들은 제가 농담 삼아 그러기도 하셨어요. 얘가 당신 딸 연수야?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네. 안녕 연수야. 아저씨는 엄마랑 곧 결혼할 사람이란다. 네? 그게 무슨... 아 됐어. 얘한테 말해도 못 알아먹어. 최연수, 집으로 얼른 들어가 있어. 집에 아빠 있으면 엄마 봤다고 하지 말고. 알겠지? 왜 들여보내? 이렇게 본 것 같이 밥이라도 먹자. 이제는 내가 연수 네 아빠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전 이런 환경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엄마와 외도하시던 모든 분들은 제게 아빠 소리를 듣기를 원했고 그게 당연한 줄 아셨죠. 그러나 어린 마음에 그건 꽤 큰 상처이고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아빠가 안 계시는 날에는 집으로까지 만나는 남자들을 불러 놀았던 엄마를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에 대한 배려와 생각이 아예 없다 보니 그 어린 나이에 못 볼 장면들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엄마와 아저씨가 옷도 입지 않은 채 엉겨붙어 있는 모습들을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니었죠. 너무 싫었고 끔찍했어요. 엄마만 해도 이렇게 싫은데 아빠라는 사람은 더했습니다. 매일 술로 하루를 살다 보니 일을 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죠. 낮이고 밤이고 늘 만취 상태였고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술을 드신 아빠는 꽤 폭력적이었는데 그 시비는 늘 집에 있는 저였어요. 야, 너 이리 와봐. 너는 대체 언제 크냐? 어? 너를 괜히 낳아서 전현이랑 결혼까지 하고 내 팔자가 이렇게 더러워진 거 아니야? 너 나한테 어떻게 보상할 거야? 말해봐.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자, 아빠가 다시 물어볼게. 이번에 대답 못하면 몽둥이 가져와야 하는 거 알지? 너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 어떻게 보상할 거야? 아빠께서는 늘 저 때문에 엄마와 결혼하게 된 거라며
저를 향한 원망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한 걸까요? 태어난 게 잘못인 걸까요? 저는 많은 걸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끼리 따뜻한 밥 한 상 같이 먹어봤으면 했었고, 부모님과 함께 오순도순 대화라도 해봤으면 좋겠었죠. 꼭 부모님 모두가 아니더라도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제 곁을 지켜줬으면 좋겠었습니다. 이게 욕심이었던 걸까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제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늘 함께 놀다가도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한다며 집으로 향했지만 전 불 꺼진 집에 혼자 쓸쓸히 들어가 컵라면을 먹는 게 일상이었죠. 이렇게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살다 중학생이 된 저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쳐 나오려면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던 저에게 일을 시켜준 분식집에서 홀서빙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전부했습니다. 덕분에 시급보다 조금 더 돈을 받을 수 있었고 이악 물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죠. 불행한 삶을 살던 제게는 목표 하나가 생겼거든요. 바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 집을 제 발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도저히 희망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이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18살 어린 나이에 제 짐을 싸들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저를 찾을까 싶어서 집에서 최대한 먼 타도시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물론 저를 보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라 괘씸해서 찾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 연고도 없는 타지에 가서 그간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작은 원룸방 하나를 얻었어요. 다행인 건지 집주인 부부가 너무 좋은 분들이셨죠. 처음에 어린애가 와서 혼자 계약을 한다고 하니 어려울 것 같다며 저를 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제게 따로 와서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학생, 나이가 18살이면 아직 부모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데 무슨 일로 혼자 집을 구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 그게 엄마는 외도만 하시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세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껏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살고 싶고 웃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 도망 나온 거예요. 저 좀 받아주세요. 제발요. 그게 사실이니? 학생 말을 못 믿는 건 아닌데. 아마 저 찾지도 않을 거예요. 저 정말 살고 싶거든요. 저 살게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제가 쉬고 잘 곳이 필요한 거라 제발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 말 끝에 사모님은 눈물을 보이셨고 제게 정말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죠. 열심히 일하며 늘 피곤에 쩔어 있는 저를 대신해 늘 맛있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들어와 있는 날은 집주인 부부 집으로 저를 초대해서 함께 삼겹살도 구워 먹으며 푸짐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늦는 날에는 집 앞에 보온 도시락이 놓여 있었죠. 집주인 부부의 호의에 제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또 생겨버린 겁니다. 덕분에 제가 웃는 날이 많아졌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며 참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 제가 꿈만 같은 기회가 왔죠. 늘 아르바이트를 하던 제가 중소기업 경리로 취직을 한 겁니다. 사실 집주인 부부의 지인이 운영하던 회사인데 절 너무 반듯하고 좋게 봐주셔서 격리 자리가 공석이 되자마자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간 저는 이후부터 월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쯤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저보다 15살이나 많았던 중소기업 사장은 늘 저를 대하는 게 남달랐습니다. 착각이라면 착각이겠지만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나이가 너무 많았고 연애 경험도 없었기에 모르는 척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 날은 제대로 고백까지 받게 되었고 피할 수 없었어요. 나는
네가 참 좋다. 15살이나 많은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정말 욕먹을 거 알지만 이 마음을 더는 못 숨기겠어. 나도 이 감정을 없애보려고 참 많이 노력했었거든.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전 일개 직원이고 사장님은 사장님이신데 어떻게 저를 만나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너만 괜찮다면 난 아무렴 상관없다. 진심이야.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너 외롭게 두지 않을 수 있고 배고프지 않게 만들 자신은 있어. 나도 부모 없는 고아로 살아서 그 마음 잘 알잖아. 사장님은 제게 진심을 다해 말을 했고 그걸 또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렵사리 저희 두 사람은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고 너무 좋았죠. 딱 1년 연애를 했는데 1년간 저는 여지껏 살던 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혈혈단신으로 상경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그런지 확실히 내면이 아주 단단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모습이 전 참 좋았어요. 그렇게 1년간 연애를 알콩달콩한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15살이나 많은 나이였지만 남편은 절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해줬고 저 역시 유일하게 남편을 사랑했죠. 남편이 재력이 있다 보니 신혼일 때부터 커다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부유한 것도 물론 좋았지만 그보다 따뜻한 우리 집과 든든한 내 남편이 있다는 게 행복했죠. 결혼 후 남편은 집에서 편하게 있으라며 회사를 그만두게 했고 저 역시 그걸 따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며 남편 내조에 아주 애를 썼어요. 같이 일을 해봤기에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서 집이라는 공간에 와서는 남편이 편하게 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늘 아침 저녁을 아주 푸짐하게 차려줬어요. 진수성찬이 따로 없을 정도로 해줬지만 힘들지도 않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맛있게 잘 먹어줬고 행복해했습니다. 늘 아침 저녁은 다른 찬과 찌개로 먹였고 그런 제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제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남은 청소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살며 저희 부부가 안정을 찾았을 때 저는 아이를 낳고 싶더라고요. 뭔가 남편과 주말마다 가던 여행도 이제 재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더 단단한 가족이 될 것 같아서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신혼도 충분히 즐겼는데 슬슬 2세 준비해볼까? 난 솔직히 당장이라도 준비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때? 물론 나도 좋아. 그런데 여보, 난 솔직히 우리 둘이 이렇게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막말로 아이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하던데.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너무 노력하지는 말자. 아, 그래? 당신 생각이 그런 줄 몰랐어.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말을 꺼낸 적이 없으니 당신 모를만 하지. 연수야, 그냥 나는 당신이 이제 고생은 그만하고 남은 생은 내 옆에서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 굳이 아이 낳아서 엄마로 살며 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지나가는 아이를 보며 너무 예뻐하던 남편의 모습을 알고 있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둘이 살자는 이유가 제가 행복했으면 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는 어떤 강박이 제 머리에 가득했는데 남편과 대화를 하다 보니 꼭 낳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딩크 부부로 살게 되었고 대신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제가 시골에 매주 유기견 봉사활동을 갔었거든요. 그곳에서 유기견을 데려왔는데 확실히 반려견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컸습니다. 남편 역시 물고 빨고 아주 좋아했지만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늘 반려견과 함께 있다 보니 외로울 틈이 없더라고요. 반려견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은근히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손이 더 많이 가기도 하죠. 심지어 여러 번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유기견이라 늘 함께 해주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와 반려견 사랑이는 단란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날도 제가 사랑이를 데려온 보호소가 있는 시골로 봉사활동을 가던 날이었습니다. 가서 열심히 다른 사랑이 친구들을 보살펴주고 봉사활동을 모두 마친 후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죠. 늦은 시간이고 시골길이라 가로등 하나 없이 깜깜한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순간 웬 여자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급히 차를 세우고 내려가 여자 상태를 봤더니 배는 남산만하게 나와 있었고 온몸이 땀에 젖어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전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이봐요, 괜찮으세요?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세상에,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줄래요? 제가 구급차는 불렀고 보호자한테 대신 연락할게요. 제발 살려줘요. 우리 아기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보호자 없어요. 그냥 빨리 병원이요. 그렇게 길가에서 임신한 그 여자를 지켜주다 구급차가 와서 그 여자를 실어주고 저는 다시 차에 타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호자가 없다는 저 여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오지랖인 거 아는데 혼자라는 그 쓸쓸함을 잘 알기에 도움이 된다면 곁을 지켜주고 싶었죠. 고민을 하다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난데 나 집에 가는 길에 길가에 산모가 쓰러져 있는 거야. 의식은 있는데 거의 출산 직전이라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그래서 우선 구급차 태워서 보냈거든? 아, 정말? 당신 좋은 일 했네. 잘했어. 그럼 지금 집에 오는 길이야? 아니, 그 산모가 보호자가 없다고 하던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아무래도 가볼까 싶거든. 나 병원 들렸다 갈 테니까 당신 밥 먼저 먹고 있어. 다 차려놨거든? 그래. 알겠어. 운전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저는 결국 보호자도 없이 애 낳을 일면식도 없는 그 산모가 걱정스러워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조금만 더 늦었어도 산모가 위험할 뻔했다길래 정말 천만 다행이구나 싶었죠. 다행히 그 병원에서 급히 산부인과를 연결해서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어요. 출산한 그 여자 곁을 조금 지키고 있다가 푹 잠이 들었기에 저도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과 있던 일에 대해 대화를 조금 더 했고 개운하게 씻고 나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제게 전화가 오길래 뭔가 싶어서 받았죠. 네, 여보세요? 아, 네. 김도희님 보호자분 맞으시죠? 여기 땡땡 병원인데요. 김도희님이 아기도 두고 혼자 사라지셨거든요. 얼른 보호자분이 오셔야겠어요. 네? 그럴 리가요. 잠깐 어디 간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저희도 오래 기다리다 지금 연락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주소지도 이쪽이 아니시고. 우선 보호자분 병원으로 와주시겠어요? 제가 그분 보호자가 아니에요. 저도 길에서 만난 거고 도와준 거라 너무 난감하네요. 우선은 갈게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여자가 병원에 아이를 버리고 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별 생각을 다 했던 게 혹시 병원비가 없어서 돈 때문에 그랬던 건가 싶기도 하고 대체 어떤 사정이 있길래 낳은 아이를 놓고 갈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버리고 간 그 여자 때문에 저만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이 상황을 남편에게 털어놨고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어쩌지?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여자가 아이만 놓고 도망갔대. 그래서 나더러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는데 어쩌지? 뭐? 사실이야? 아니 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그런 짓을 했대. 이걸 어쩌지? 모르겠어.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우선 같이 가보자. 가야 뭘 해결하든 하지.
그렇게 전 남편과 상의를 했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가는 시간도 꽤 걸렸는데 그때까지도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를 버리고 간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뭔가 씁쓸했습니다. 저 작은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 싶었죠. 병원 관계자들도 제가 그 여자와 일면식도 없다는 걸 알자 굉장히 난처해 하더군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 아이 우리가 입양해서 키울까? 물론 갑작스럽긴 한데 우리 형편의 애를 못 키우는 것도 아니니까 난 괜찮을 것 같거든. 저 작은 생명을 우리가 또 버리는 건 좀 그렇잖아. 어? 당신 진심이야? 난 자신 있는데 어때? 물론 우리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품으로 오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닐까 싶네. 전 남편의 말에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 저 작은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고 혼자 결정할 수 없기에 말도 못 꺼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말해주니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었죠. 저희 부부는 엄마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그 아이를 걷어서 키웠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고 남편은 우리 딸을 그렇게 예뻐했어요.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저희 세 식구는 정말 점점 닮아갔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집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고 저희 두 사람 모두 갑작스레 부모가 되었답니다. 어느 순간 남편은 저보다 딸을 더 예뻐하고 좋아해서 제가 귀여운 질투를 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이 너무 행복했죠. 그 작디 작았던 딸은 건강하게 커서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죠. 이게 또 학부모가 되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큰 건가 싶고 마음이 뭉클하면서 찡해졌습니다. 매일 딸내미의 등하교를 제가 책임지고 있었고 이게 또 제 삶의 낙이기도 했죠. 여느 때처럼 딸내미의 학교를 위해 학교로 가고 있었는데 딸이 학교 정문 앞에서 어떤 여자랑 대화 중인 걸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서 주차도 제대로 못하고 딸 이름을 부르면서 뛰쳐갔어요. 예지야, 예지야 이리 와, 얼른. 엄마. 어머 예지야, 왜 그래? 왜 울려고 그래? 저 아줌마가 예지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가 예지 엄마 아니야? 뭐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저 아줌마가 엄마는 예지 엄마 아니라고 계속 말했어. 그래서 내가 맞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어. 울지 마 예지야. 엄마가 예지 엄마 아니면 누구 엄마야. 저 아줌마 이상한 사람이니까 혹시 또 찾아오면 절대 말하지 말고 따라가는 것도 절대 안 돼. 알겠지? 딸아이는 울면서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지를 버리고 간 그 여자인 건지 설마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예지를 데려가려고 찾아온 건가 싶어 너무 힘들었어요. 우선 놀라서 우는 딸을 끌어안고 진정시킨 후 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 남편이 퇴근해서 올 때까지 별 생각을 다 하며 기다렸죠. 여보, 나 너무 무서웠어 오늘. 우리 예지를 데려갈까봐 너무 무서웠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예지를 데려가? 오늘 예지 픽업하러 갔는데 정문에서 어떤 여자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놀라서 예지한테 막 뛰어갔는데 애가 울면서 엄마가 예지 엄마 아니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여자랑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물었더니 그 여자가 그랬대. 내가 예지 엄마가 아니라고. 뭐?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해? 설마 그때 그 도망간 여자인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친모인 것 같아. 우리가 친부모가 아닌 걸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 설마 이제라도 예지를 데려가려고 온 건가? 나 너무 무서워. 여보, 내가 예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절대 예지 못 뺏겨. 울지 마 여보. 예지를 왜 뺏겨? 걱정 마. 우리가 예지 법적 부모야.
그 여자는 애 버리고 도망갔잖아. 잊었어? 그 여자는 애 키울 자격도 없어. 그것도 그렇고 예지한테 말해줘야 하나 싶고 생각이 너무 많다 정말. 우선 예지한테 말하는 건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남편과 많은 대화를 하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고 그 슬픔에 잠겨 힘들었어요. 그 뒤로 저는 딸내미를 잃을까 두려워서 평소보다 더 빨리 가서 딸을 기다렸고 제 품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회식 때문에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과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핸드폰 알림이 울렸죠. 보니까 누군가 제 핸드폰으로 남편이 술에 취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술 취한 남편 옆에 여자 가방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배신감이 물밀듯 밀려왔고 불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늦은 새벽에 남편은 집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술 취한 상태이기도 했고 어설프게 물어봤다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까 봐요. 다음 날에도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남편은 발령기를 했습니다. 너무 과음을 했다며 많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깨지는 걸 누구보다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고 남편에게 물어봤자 사실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서 바로 흥신소에 가서 사람을 붙였죠. 제발 제가 오해한 거였으면 좋겠다며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흥신소 직원의 말을 듣고 전 절망을 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회식이라고 할 때마다 자주 가는 술집이 따로 있었고 그곳은 도우미 여자가 붙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는 VIP라고 말해주더군요. 얼마나 더러운지. 날마다 다양하게 여자 한 명을 딱 지정해서 밤까지 술 먹고 저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 아무리 늦어도 새벽 2시쯤에는 집에 온 거였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더러운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죠. 저는 전업주부라 딸내미 키우며 살림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말로 들었을 때보다 흥신소 직원이 보내준 사진을 봤을 때 그 절망감은 더욱 컸어요. 다 무너져 내렸고 끝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능력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죠.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의논할 가족도 없었고 하다못해 친인척도 없었으니 막막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흥신소 직원은 제 남편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며 말을 해줬습니다. 그 남편분이 술집에 완전 VIP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데요? 그 술집에 젊은 여자 한 명을 임신시켰대요. 근데 여자를 아주 비참하게 버렸다는 소문이 쫙 돌고 있어서 그 술집에 있는 종업원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소문이 아니라 진짜인 거죠, 뭐. 임신을 시켰다고요? 그 여자는 누군데요? 그것까진 말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보통 질이 나쁜 게 아니니까 남편분과 얼른 정리하세요. 저는 너무 불안했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딘가에 저도 모르는 남편 아이가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남편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저와 딸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다정한 아빠와 남편이었으니 말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상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려 했지만 큰 돈이 없어서 그것조차 할 수 없어 너무 비참했어요. 뒷주머니 하나 차지 않고 여태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지옥이다 보니까
남편을 마주해도 제 감정들을 숨길 수 없었고 대화를 단절해버렸죠. 남편을 대하는 제 태도가 쌀쌀맞아지니 본인도 뭔가 눈치가 보였는지 더 잘하더군요. 짠! 당신이 좋아하는 꽃다발 사왔지. 이런 걸 뭐하러 사왔어. 버리는 것도 일인데. 에이, 왜 그래. 당신 꽃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서 집 오는 길에 사온 건데. 그래. 당신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그런 거 없어. 아, 있잖아. 왜 그러는데. 아, 왜 이래. 없다고 했잖아. 에이, 우리 와이프가 왜 그러실까? 예지도 자는데 오랜만에 사랑 좀 나눌까? 나 빨리 씻고 올게. 나 책 읽다 예지 방에서 잘 거야. 요즘 예지가 밤에 자꾸 깨거든. 씻고 자. 남편은 누가 봐도 바람 피는 게 미안해서 와이프한테 잘해주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전 너무 싫었어요. 본인이 찔리는 게 있으니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게 말이죠. 그 후 남편과 절대 같이 잠을 자지 않았고 전 딸내미와 함께 잤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것도 살이 닿는 것도 소름 끼쳤거든요. 남편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두통약까지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이런 모습을 딸에게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한동안 참 힘들게 보내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여느 때처럼 딸을 픽업하러 학교로 갔고 손을 잡고 차를 타려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제 손목을 확 낚아채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순간 그 여자를 쳐다봤는데 얼굴을 보니 누군지 알 것 같았죠. 순간 몸이 덜덜 떨리고 무서워서 딸을 먼저 차에 태우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말한 후 차와 살짝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했어요. 당신 뭐야? 왜 자꾸 애 학교에 찾아와서 왜 이래? 별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딸이니까 이제라도 내가 엄마인 걸 알았으면 좋겠고 엄마로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랑 얘기할 시간 좀 줘요. 매일 그렇게 옆에 끼고 다니지 말고. 당신이 사람이야? 그 핏덩이를 병원에 내동댕이 쳐놓고 갔으면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놓으니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절대 안 돼. 예지는 내 딸이야. 내 딸이라고.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당신 경고야 이거. 그래, 당신이 금이야 오기야 키운 티가 나서 고맙기는 한데 내 핏줄이잖아요. 내 딸이잖아요. 그날 당신도 봤잖아.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 거. 염치도 없이 어떻게 날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해? 그때 우리가 예지 데려와서 안 키웠으면 보육원에서 컸을 거야. 알아? 당신 진짜 부모 자격 없어. 그래, 어디 물어나 보자. 애 키울 돈은 있어?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래? 예지, 당신이 아니더라도 당신 남편이 키웠어야 했다고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네? 예지가 당신 남편의 자식이라고. 뭐라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진짜 악질이구나. 사실이에요. 이도훈이 나 술집에서 일할 때 25살이었던 나를 임신시켰거든. 내가 워낙 말라서 배가 나오는 것도 몰랐고 5개월이 넘도록 임신한 줄도 모르고 지냈는데 어느 순간 자꾸 배만 나와서 그때 알았어요. 결국 임신한 거 알고 술집에서 잘리고 돈도 없어서 근근히 편의점 알바나 하면서 살았어요, 저. 무슨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못 믿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는데 날 임신시킨 당신 남편은 나 몰라라 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우리 여사장님이 그쪽 남편한테 책임지라고 대신 말도 했어요. 근데 그 새끼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술집 여자 주제에 그 애가 내 애인 거 못 믿는다고 딴 남자애면 어쩌냐고 그렇게 말하고선 연락처 바꾸고 도망갔다고요. 저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내 남편은 알고 보니 2얼굴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장 가까운 저만 몰랐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10년 넘도록 바보같이 딸을 키워준 제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제 딸은 딸인걸요. 결코 변할 수도 없는 사실이었고 저 역시 딸을 놓을 수 없었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딸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딸이 본인 핏줄인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저기서 말을 멈추지 않았고 아주 당돌하게 말했죠. 이런 사실을 알고도 설마 계속 살 건 아니죠? 미안하지만 당장 이혼해줘요. 그땐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어서 딸을 놓고 간 거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워했어요. 한 번만 품에 안아보고 싶어서 죽을 만큼 괴로웠다고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쓰레기랑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그런데 조용히 헤어질 수 없거든, 나는? 그럼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법정에서 증언해줘. 그 조건이면 내가 이혼할게. 나도 어차피 그 새끼 필요 없고 내 딸만 찾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 도와줄게요. 그렇게 해요. 저는 남편과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 여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여자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 말이죠. 그 후 근처 월세방을 구해서 딸과 함께 살았고 남편과는 별거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런 제 태도에 어리둥절했고 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꾸해주지 않았고 이혼 소장이 남편에게 날아갈 때까지 침묵했죠.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이혼 소장을 본 남편은 제게 전화로 쌍욕을 했습니다. 물론 전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했어요. 야, 너 미쳤냐? 지금 나한테 이혼을 하자는 거야? 이런 별 미친 걸 다 보겠네. 야,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딴 거 가지고 이혼하네 마네야. 입 다물어. 당신이랑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혼하고 더럽게 살아. 야, 술집 여자 한 번 만난 거 가지고 왜 난리야. 너도 그럼 남자 만나서 한 번 하던가. 내가 봐줄게. 쥐뿔 가진 것도 없는 게 주제넘게 감히 이혼 소리를 하고 있네? 너 죽고 싶냐? 이게 오냐오냐 해주니까 버릇없이 감히 남편한테. 남편은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해 술술 자백을 했고 전 녹음을 했죠. 그 후 길고 길었던 이혼 소송은 1년간 지속되었고 1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딸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친모의 주거 환경이 불안하고 예지가 절대 친모한테 가고 싶지 않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결국 여러 상황적인 면을 봐도 그렇고 딸이 저를 따르기 때문에 제가 키우는 게 맞다고 법원이 판결 내렸어요. 친모가 항소를 할 수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더라고요. 전 혹시라도 친모가 딸을 뺏어갈까봐 아예 이사를 가서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위자료로 고작 2천만 원을 받았고 너무 작았죠. 그 괘씸함과 분한 마음에 남편의 회사 안의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소문을 쫙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는 이걸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전 남편 회사의 기술을 빼내려고 능력 있는 직원들한테 스카웃 제의를 했더라고요. 물론 연봉이 올라가는 조건이니 직원들 10명 이상이 경쟁업체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쟁업체는 그 틈에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남편 회사에서 출시한 것보다 더 효과 좋은 제품이라 남편 회사는 매출이 급하락했어요. 결국 서서히 망해가고 있던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어요. 양육비 줘.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하지 마. 연수야, 나 죽겠다 진짜. 나 진짜 돈이 없어. 너랑 이혼하고 애가 한 명 더 생겼거든? 들어보니 저랑 별거 중일 때도 술집에 가서 욕구를 풀었었고 더 충격적인 건 전 남편의 애가 또 생겼더라고요. 웃긴 게 이번에는 그 술집 여자가 아주 영리하고 대단한 게 전 남편의 지갑을 슬쩍 가져다가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집 주소를 확인하고는 그 집 앞에 아기를 버려두고 갔다고 합니다. 참 책임감도 없는 여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럴 거면 낳지를 말라고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았고 칼같이 입금하라고 말을 한 후 끊었습니다. 그 후 2천만 원으로 근처 카페를 창업했어요.
망할까봐 너무 두려웠지만 주부로 10년을 넘게 살아서 그런지 제가 요리 솜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저트 레시피를 인터넷 보고 따라 만들었는데 디저트 수익이 상상 초월했어요. 1인 창업인데 규모가 점점 커져서 결국 확장 이전까지 했고 알바생도 여러 뽑아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알바생이 생기면서 딸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좋았고 가끔 바쁠 때는 우리 딸이 카페에 와서 공부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는 디저트를 만들 때 딱 하나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언제든 먹을 음식이니 꼭 몸에 좋은 유기농 재료들로만 만들자고요.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유기농 디저트라는 타이틀은 근처 학부모들 사이에도 입소문이 제대로 났습니다. 그렇게 불행하고 힘들게 산 제게 드디어 진짜 행복을 주는 건가 싶은 하루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더 대박인 건 지역 맘카페에까지 소문이 제대로 퍼진 거예요. 유기농 재료만 취급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꽤 있는데도 타지에 살고 있는 고객님들이 오셨고 제게 택배는 안 하냐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고심하던 끝에 택배 사업에도 도전을 했죠. 저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니까요. 벌 수 있을 때 벌고 싶었고 적어도 우리 딸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디저트만 만들어 파는데도 매출이 어마어마해서 직원을 추가로 더 뽑았습니다. 솔직히 어떻게든 하면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딸과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에 인건비가 더 나가더라도 직원을 충분히 고용했어요. 제가 돈을 넉넉히 버니까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제 곁에 딸이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친모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연락 와서는 우리 딸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데 딸이 정말 싫어해서 참 난감합니다. 초반에 한두 번 정도는 보여주다가 이제는 연락 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딸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 강요할 마음도 없습니다. 한 번은 딸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친모를 한두 번 만났을 때 딸이 말도 없고 싫어하는 게 보여서요. 그런데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저 하나로 족하다며 그 사람이 갑자기 잘해주는 게 어색하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엄마는 둘일 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 있죠? 언제 이렇게 커서 그런 예쁜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크게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저 딸이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커주길 바라고 욕심을 내보자면 아픈 감정 없이 긍정적인 감정만 갖고 딸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딸아이와 단둘이지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제 길고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저처럼 아픈 시간 없이 행복하세요.